안녕하세요. EBS 고익국어의 장지혜입니다. 국어 과목은 모국어를 매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오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체계적인 그런 어떤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막연하기 마련인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론을 확실히 정리하고 그리고 문제까지 꼼꼼히 풀어보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해서 어떤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실히 안 후에 그것에 맞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같은 경우는 시의 심상, 표현 방법,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내용까지도 이제 꼼꼼하게 다루는 그런 문제들도 나온다는 거죠. 소설 같은 경우도 시점, 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구성 방법, 배경,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까지를 전부 다 학습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어떤 종류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검토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설명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지식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국어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우문의 변동이라든지 어떤 형태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체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문제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합격에 한 걸음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5년 동안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의 어떤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이렇게 표로 분석을 해놨는데요. 국어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낱말의 어떤 형성법이라든지 문장 성분, 그 다음에 표준 어휘, 발음, 그 다음에 맞춤법, 언어의 특성 등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라든지 그 밖에 어떤 맞춤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품사까지도 이제 올바로 알아두셔야지만 문장 성분까지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뉘어지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운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설과 희곡, 나머지 수필 같은 경우는 산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문 같은 경우는 내용 이해를 통해서 분위기와 정서 및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 어떤 심상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시적 화자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는 이제 물론이고 그런 표현 방법까지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문 같은 경우도 산문이 사실은 이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산문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작품 속 인물들의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연성을 찾으면서 독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연성이 뭔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개연성이 뭐죠? 현실에 있음직한, 현실과 관련이 있는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연성을 찾으면서 독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이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보면 어떤 인물의 태도라든지 그 인물과 인물 사이의 어떤 갈등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점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주로 설명문과 논설문이 제시가 되는데 설명문과 논설문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문은 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논설문은 이제 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어려운 한자 성어는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한자 성어는 자주 나오는 것들, 특히나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내용과 관련되는 한자 성어들은 모두 다 이제 필기를 해두시고 그것을 꼼꼼히 암기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담도 마찬가지겠죠. 한자 성어가 나오면 이제 속담도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이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글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를 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의라든지 비교, 대조, 뭐 유추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예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설명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5개년의 문제를 분석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제 시험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그 밖에도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구성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떤 체계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건데, 이제 처음에는 기초적인 강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 강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죠. 우리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유형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지만 내용도 꼼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문제풀이도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 강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봤던 그 기출문제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문제풀이까지 꼼꼼하게 다뤄볼 겁니다. 기출문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 나오는 유형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씩 문제의 말이 바뀌어지거나 선택지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제시문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푸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겠죠. 모의고사 끊임없이 풀어봐야 됩니다. 시험도 많이 풀어본 사람이 잘 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론 공부 확실히 하고 문제풀이까지 확실히 했다면 당연히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비법 노트 참고하시고 쪽집기 특강을 이용하셔서 이제 보다 이제 합격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국어 지식 부분에서 품사 관련된 부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국어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문장의 성분이라든지 형태소라든지 음절이라든지 음의 변동이라든지 문장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그것들을 학습하기에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품사를 모르면, 사실상은 명칭을 모르면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어 지식과 관련해서 일단 품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8품사가 있죠. 국어는 9품사가 있습니다. 자, 품사의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명사 있겠죠. 자, 명사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명사라는 것은 모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칠판. 저는 선생이죠. 여러분은 학생이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합격이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하죠. 하늘을 바라보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품사로는 명사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명사가 있겠죠. 말 그대로 명사를 대신해서 일컫는 단어를 뜻합니다. 자, 영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명사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라는 장지혜라는 이름 대신에 나를 쓰죠. 우리를 쓰기도 하고, 여기, 저기, 뭐 이것저것, 뭐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를 대신해서 지칭해주는 말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수사 있겠죠. 수사는 말 그대로 수를 표현하는 말을 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첫째, 둘째, 뭐 셋째, 뭐 이런 표현들. 하나, 둘, 셋, 1, 2, 3, 4, 뭐 이런 표현들 있겠죠. 그래서 수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는 묶어서 문장 속에서 어떤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의 품사를 살펴봤죠.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품사가 네 번째로 동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형용사를 살펴볼 건데요.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그런 품사를 동사와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쓰임이 많은 그런 어떤 문장 성분이다 해서 용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동사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동작, 행위 등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쭉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자다, 먹다, 뭐 놀다, 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모양이나 상태 등을 표현한 단어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예쁘다. 여러분은 멋있다. 마음이 기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형용사는 그 모양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나 모양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의 구실을 하는 용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항상 우리 이제 선택지에서 다음 중 그 품사가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하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작이나 행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현재의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내가 걸어간다라거나 뛰어간다라거나 먹는다거나 하는 모든 동작들은 현재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예로 봤듯이 자다, 먹다, 놀다, 보다는 현재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다, 먹는다, 논다, 본다처럼 동작이기 때문에 현재로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모양이나 상태는 현재형을 쓸 수가 없어요. 현재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와, 나 예쁜다, 나 멋있는다, 기쁜다 라고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진행형을 써봐서 말이 되면 동사고 안 되면 형용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명령형을 붙여볼 수가 있어요.